이번 달 14일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퇴서 수리 시한이었죠. 처리한다, 못한다, 으르렁대던 여야가 그날 갑자기 사퇴서 수리를 함께 하고 추경과 드루킹 특검까지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오전에 14일이죠. 자유한국당은 오전부터 본회의 우리 동의 없이는 못 연다. 그래서 본회의장 앞에서 스티로폼 깔고 뭐 상당히 결전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날 그게 잘 좀 주요가 안 됐나 보죠. 그날 상황 좀 어땠나요? 네. 그날 아침 9시부터 본회의장 문 앞을 막고 일방적인 개회는 있을 수 없다 해서 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여서 결전을 준비를 했는데요. 좀 현장 분위기가 궁금해서 가봤는데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야당을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영 좀 어색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 의원들한테 좀 릴레이 발언을 시키면서 계속 농성을 이어갔는데 한 9시 한 45분쯤 되니까 벌써 발언이 끊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뭐 좀 나가세요 이렇게 좀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후가 되니까 좀 발언 사이 공백도 길어지고 좀 루즈해지다가 이제 오후 5시에 민주당이 먼저 합의가 안 됐는데도 본회의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대처할지 언론이 되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뭐 별다른 어떤 충돌 없이 그냥 구호만 외치면서 들여보내고 자기들은 이제 자리를 지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그날 거의 뭐 6탄 저지라도 할 것처럼 그랬는데 아니, 못한 거죠? 6탄전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국회법이 그 개정된 국회법,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죠. 네. 그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여당, 야당 어느 한쪽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면서 동시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회의를 방해하거나 뭐 햄머로 자물쇠를 뭐 어떻게 해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거 뭐 의원직을 잃는 것뿐만 아니고 잘못하면 신세 망치는 거죠. 정치인으로서.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무서워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기자들한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우리 뭐 몸으로 막으면 된다 그러는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는 순간 이 국회법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그 여당 체질에서 야당으로 아직도 모두 전환이 안 돼가지고 연습을 좀 일부러 좀 많이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뭐 자유의 달이 앞에 가서 뭐 이렇게 투쟁을 한번 해본다든가 청와대 앞에 가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뭘 이렇게 하면서 구호를 외쳐본다든가 뭐 이런 것 또 본회의장 농성하고 또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쳐본다든가 근데 이제 이게 그 야당도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이제 야당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위로 해야 국민들의 지지도 받고 내부 결속력도 유지할 수 있는지 노하우가 아직 잘 쌓여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야당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니까 좀 언론에서도 좀 너그럽게 좀 기자들이 봐달라 뭐 이런 부탁을 저한테 좀 하더군요. 수습 기간이네요, 그죠? 기자도 이제 수습 야당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이제 야당 체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근육 만들기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년 됐는데 좀 수습 기간이 좀 길어지네요. 예, 한 10년 여당하면 1년 만에 그렇게 야당 체질로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날 본회의가 그러니까 무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적과 완수, 그러니까 정족수를 못 채우는 방법, 이제 그거밖에 없었을 텐데 지금 의원 정족수가 의결 정족수가 147명이죠. 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이 다 합류를 해야 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는 건데 그날 오후 한 5시 민주평화당이 갑자기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면서 정족수를 이제 육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 민주평화당이 6시쯤에 들어갔고요. 근데 계속 자기네들이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 시간을 뭐 5시에 결정하겠다, 6시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늦춰가면서 물밑에선 따로 협상을 민주당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협상의 주요 의제는 자기네들 그 지역 기반의 호남의 주요 이슈가 지금 군산의 GM 대우 문제가 있는데 거기 좀 예산을 증액해주는 쪽으로 협조를 해주면 자기네들도 본회의 정족수를 채우는데 일조하겠다.
그래서 구두로 약속을 받고 6시에 좀 전격적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서 정족수가 충족이 됐습니다. 그 캐스팅 보트를 민주평화당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었죠. 네. 14일 기준으로 의원 제적 여기 292명이었고요. 이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147석 네. 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 민주당 121석, 그다음에 정의당 6, 그다음에 민중당 하나, 또 무소속이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있고요. 또 국민의당 출신으로 이제 무소속으로 그냥 남아 있는 송금주 이용호 의원. 네. 또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마음은 민주평화당에 와 있는 비례대표 3명 있죠. 네.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 네. 이렇게 3사람이 있고요. 또 자유한국당에서 최근에 탈당을 한 강길보 네. 의원이라는 또 히든카드가 있었습니다. 음. 이분이 있었고 또 뭐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박선숙 의원이 이제 이번에 어떤 네. 정치적인 커밍아웃을 했죠.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민주당 편을 들어주면 통과가 되는 거고 민주평화당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아주 절묘한 상황이 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민주평화당이 갑자기 들어갈 때 상당히 놀랐죠. 그 바른미래당이나 김동철 원내대표도 그렇고. 네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따로 협상을 또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내대표단이. 근데 너무 바로 이제 정족수가 채워지면서 사실 협상에서 뭐 타결이 안 되더라도 통과가 그날 원직 사퇴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민주평화당이 들어가면서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포함된 협상도 급물살을 탔고 금방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우리도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네. 우리를 제외하고 저 본회의가 속개가 돼서 통과가 되면 우리로서 상당히 정치적 타격이 크다. 네. 지금 그렇게 이제 그런 거죠. 네. 예, 과반 의결 정족수 과반 못 채울 걸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까지 다 모일 줄 몰랐고요. 네. 또 이제 몇 가지 놓친 부분이 그런 겁니다. 강길보 의원이 설마 뭐 그렇게 할지도 박선숙 의원도 잘 몰랐고요. 또 뭐 이상돈 의원 같은 분은 가서 잘 설득하면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계산에 의해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선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쳤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생각을 좀 잘못했던 거죠. 바른미래당은 사실은 본인들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고 싶은데 네네. 평화당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니까 상당히 이제 당황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네네. 그날 오후 상황에서 두 당 중 어느 당이 먼저 들어가냐에 따라 그 캐스팅 보터 역할을 누가 하냐가 정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또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 의원들을 따로 접촉을 하면서 같이 행동을 하자, 먼저 들어가거나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좀 물밑 협상을 벌였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존재감을 입증하는 데는 실패한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평화당이 가서 해도 과반이 안 될 걸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른미래당 우리가 캐스팅 보트를 준다라고 1차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민주평화당이 다 들어가면 과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황을 해서 뒤늦게 민주평화당 의원들한테 우리 같이 행동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미 늦은 거죠.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김동철 원내대표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뭐 본인이 자신이 있을 때는 뭐 별로 번쩍 안 하다가 갑자기 숫자가 될 것 같으니까 뒤늦게 와서 우리 같이 처신하자고 하니까 별로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기분이. 아까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몸은 바른미래당에 있지만 민주평화당과 뜻을 같이 하는 3인 이상돈, 장정숙, 박주현 네. 이번에 이제 구둔자고요. 그 외에 새롭게 이제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박선숙 의원. 이번에 그 본회의장에 바른미래당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데 네. 박선숙 의원 먼저 그냥 들어가 네. 버린 거고요. 상당히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 커밍아웃을 했다.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네. 박선숙 의원이 들어갈 때 같은 시각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진행하면서 들어갈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었는데요. 홀로 본회의장에 입성을 했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박선숙 의원이 아무래도 DJ 이때 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할 때 좀 이탈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이 있었는데 박선숙 의원은 계속 아까 말씀하신 비례대표 3인방과는 달리 반대 의견을 내거나 반발을 하지 않아 왔었거든요. 조용했죠. 네네. 네. 조용히 하고 다만 이제 의원총회는 참석하지 않고
또 따로 행동하는 거 예를 들면 그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된다 결의안을 따로 됐고. 발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자맹하면서 역할을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날 홀로 이제 본회의장에 공식적으로 나가면서 좀 정치적인 커밍아웃을 한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박선수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지금 측근 아니었나요? 지금 좀 왜-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네. 있습니다. 처음부터 박선수 의원이 처음에 정치를 시작한 것은 사실은 그 정치인 전에 제야운동, 민청년 제야운동을 했고요. 김근태 전 의원 돌아가셨죠. 이분하고 네. 같이 민청년을 하던 사람입니다. 1995년에 김근태 전 의원이 이제 그 제야 인사들을 이끌고 김대중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을 할 때 입당을 합니다. 제야에서 한꺼번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때 박선숙 의원도 따라 들어왔고요. 역할이 부대변인 뭐 네.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기자들하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이제 뛰어나고 하니까 이제 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관, 청와대 수석 이렇게 해서 이제 김근태 계보에서 이른바 김대중 계보로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특히 아주 좀 좋아했던 아꼈던 그런 정치인이죠. 노무현 정부에서 또 환경부 차관을 했고요. 국회의원이 된 거는 2008년 18대 네.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돼서 손학규 대표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2012년에 한명숙 대표 시절에 총선을 사무총장으로서 치렀고요. 그런데 2012년에 안철수 그 당시에 그 안철수 전 의원 그때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이죠. 이분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격적으로 안철수 캠프에 결합을 네. 해서 안철수 캠프를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안철수의 어떤 핵심 참모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도 이제 안철수 대표, 안철수 전 의원하고 굉장히 좀 가까운 정치적으로 이제 그런 사이였는데 이분은 어쨌든 정치를 출발할 때부터 이제 제야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이고요. 또 김대중 정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햇볕 정책은 박선숙 의원이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햇볕 정책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두면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하고 손을 잡는 걸 보면서 많이 실망을 했죠. 네. 다른 건 몰라도 햇볕 정책을 저런 식으로 이렇게 낮춰가면서까지 뭐 유승민하고 손잡는 안철수의 모습 이제 좀 거리를 두고 그동안 좀 약간 속된 표현으로 잠수를 타셨습니다. 아무 활동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정치적인 커밍아웃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 이후에 그 안철수 전 대표와 상당히 좀 멀어졌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안에 정당 대표하고 참모들 사이에 어떤 거리, 막후의 어떤 권력 투쟁 같은 게 있는데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정치적인 노선에 있어서 안철수 전 대표하고 좀 거리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상돈, 장정숙, 박주연 의원과 지금 이제 3인방이라고 불리는데 플러스 1 해가지고 4인방으로 좀 묶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하고 정치적 처신을 같이 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박선숙이다. 그냥 박선숙 의원으로 좀 봐달라. 이런 얘기를 뭐 별도로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햇볕 정책이라든지 네. 이제 이 정신을 계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몫을 내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지금 어쨌든 이번 그 본회의 이 속개 그리고 통과 뭐 이런 걸 보면 14석에 불과했던 평화당이 정말 다른 당을 이끄는 리딩 파티의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한 거고 지금 앞으로도 이번에 이제 원래는 21일 본회의 처리하기로 그러니까 특검과 추경은 21일에 처리하기로 했는데 다른 당이 가세를 하면서 이제 18일로 앞당겨진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죠. 5월 18일은 5.18 추도식이 있는 날인데 네, 네. 그날 어떻게 본회의를 여냐 뭐 이러면서
국회의장 선출할 때 우리 민주당 편 안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하고 계속 이제 약간 몸값을 올리고 네. 존재감을 계속 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확실히 존재감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원 구성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1당과 2당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 한 자리 이렇게 가져가면 나머지 이제 부의장 한 자리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3, 4당들도 같이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네. 지금 아마 부의장 자리를 두고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와 바른미래당에서는 같은 사선인 주승용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 하게 될 겁니다. 네. 그 전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근데 그때 바른미래당이 지금 한 30명인가요? 국회의원이? 30명. 네. 민주평화당이 14명 이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가세를 하면 국회의장이 야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선출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민주평화당 의원들 대다수가 호남 지역구 의원들인데요. 이분들이 자유한국당 편을 들어서 국회의장을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분들 자기 지역구에 저는 못 내려갈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호남의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말이 그렇지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편을 들어서 국회의장을 넘겨준다.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얘기고요. 다만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 좀 알아달라.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 몫을 우리한테 좀 달라. 이제 이런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당연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장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 부의장이 이제 2명이고 하나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하겠죠. 네, 한 자리를 놓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민주평화당이 국회 부의장까지 가져오긴 쉽지 않겠죠. 그건 두고 봐야죠. 정치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6월 13일 지방선거하고 같이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하지요. 12군데인가요? 그 결과가 또 중요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후반기 원구성 협상할 때 각 당 의석수 또 혹시 모릅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일부 의원들이 뭐 집단 탈당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국회 부의장 자리가 어디로 갈지 지금 그 섣불리 관측하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정치의 속성이 좀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민주평화당이 국회 부의장을 노린다고 해서 그렇게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법상으로는 그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5일 전에 하반기, 후반기 국회의장을 뽑도록 되어 있는데 5월에 뽑아야 되는데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5월 24일, 25일이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지방선거 직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20대 국회입니다. 그래서 각 정당이 저마다 주판을 튕기고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여러 경우의 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절대 권력이 밀어붙이던 힘의 정치가 이제는 종합예술의 경지에 들어선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술이 된 정치 아름답게 전개되길 바라겠습니다.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